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독일의 벽을 넘지 못한 한국 아닙니까? 세계 언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에서 승자는 독일이었고 한국은 마지막 문턱 앞에서 멈춘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해외 매체들은 한국의 도전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승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 한국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패배를 이야기하던 바로 그 시각, 태평양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게 하와이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수십 개 국가와 수만 명의 병력이 움직이는 핵심 무대이며 누구보다 미국 스스로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모두가 독일을 바라보던 순간 전혀 다른 곳에 주목했던 걸까요? 세계는 한국의 패배를 봤는데 미국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 판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잠깐.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세계는 한국이 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까지는요. 2026년 여름이었습니다. 60조 원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을 발표하던 날, 전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이 단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후보는 두 나라였죠. 독일과 한국. 수십 년 동안 유럽 잠수함 시장을 지배해온 강자 독일. 그리고 그 벽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한국 한화오션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독일 승리, 한국 차순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도전은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유럽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였죠.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던 바로 그날 밤, 태평양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어디서요? 미국의 안방입니다. 하와이. 진주만. 1941년 12월 7일.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으로 미 해군이 피로 물들었던 그 바다입니다. 전함 4척이 침몰했고 항공기 188대가 불탔으며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 진주만입니다. 미국 해군에게 이곳은 그냥 항구가 아닙니다. 역사이고 자존심입니다.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입니다. 바로 그 진주만에서 미국이 지휘봉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에게? 한국입니다. 림팩!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해상훈련입니다. 올해 참가국만 31개국, 함정 40여 척, 잠수함 5척, 항공기 200여 대, 병력 3만 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전력의 지휘봉을 미국은 한국 해군에게 넘긴 겁니다. 거기 영국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미국과 가장 긴 특수관계를 자랑하는 나라, 제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싸워온 나라,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의 핵심, 그 영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호주는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한국전쟁부터 이라크전까지 미국이 총을 든 거의 모든 전장에 함께했던 나라,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땠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파트너,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나라,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이 아니었을까요? 왜 호주가 아니었을까요? 왜 일본이 아니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전날 세계는 한국이 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미국은 한국에게 태평양을 맡겼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치적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덮고 나서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 관리, 한국의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 상징적인 선물. 그렇게 정리하면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참가국 31개국, 함정 40여 척, 잠수함 5척, 항공기 200여여 대, 병력 3만 명,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보여주기용 무대라는 겁니까? 3만 명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규모입니다. 항공기 200여 대가 동시에 하늘을 가릅니다. 잠수함 5척이 태평양 바닥을 누빕니다. 이 모든 전력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수 하나가 국제적 사건이 됩니다. 그 중심에 서는 자리가 해상구성군사령관입니다. 리본을 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합니다. 31개국 함대에 임무를 배분합니다. 연합참모단을 직접 운영합니다. 비상 상황이 터지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34년을 미국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항공모함 강습단 작전참모, 구축함 전단장, 태평양 함대 연합훈련 총괄. 그 세월 동안 몸으로 익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지휘권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쓸 때 저는 신중합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입니다. 미국은 실수를 싫어합니다. 실패를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검증합니다.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만 딱 그때만 책임을 맡깁니다. 동맹은 많습니다. 하지만 함대를 맡길 수 있는 동맹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주만 항구가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영국 구축함이 보였습니다. 일본 호위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치가 아니라면, 만약 미국이 이미 한국을 검증했다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저는 그 답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수십 년 전 태평양 한복판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36년 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해군 중위였던 시절이었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젊은 장교. 미국 해군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림팩에 낯선 나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참관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옆에서 보고 배우러 온 나라였죠. 당시 외국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 해군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큐티 네이비, 귀여운 해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연안 해군, 경험 없는 신참. 아무도 이 나라가 훗날 태평양 함대를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 아래 영국, 그 아래 프랑스, 그 아래 일본, 그리고 한참 아래의 한국이었습니다. 그건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평가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실제로 작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고 장비도 달렸습니다. 그 사실을 한국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또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고 또 건넜습니다.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왔습니다. 배웠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저는 그 시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림팩에 참가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빠졌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떠났습니다. 오래 버티는 나라가 드물었죠. 그런데 한국은 계속 왔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훈련하고,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번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매번 조금씩 더 멀리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매번 조금씩 더 어려운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평가하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처음 왔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선택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36년 동안 시험한 나라였습니다. 36년 동안 관찰한 나라였습니다.
36년 동안 검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분하다고 판단한 순간 지휘봉을 건넸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함정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36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오래된 보고서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서였습니다. 림팩 훈련 결과 분석 보고서. 저는 페이지를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장보고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그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4년 림팩. 당시 저는 태평양 함대 연합훈련 참모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수함은 원래 잠항합니다. 훈련 중 일시적으로 탐지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대잠 초계기가 떴습니다.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수십 척의 함정이 탐지 장비를 총동원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장보고함은 그 상태에서 단 한 번도 위치를 노출하지 않은 채 미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가상 어뢰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이 격침됐습니다. 물론 훈련이었으니 실제로 격침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장보고함의 어뢰가 항모 전단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장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군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불편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입니다. 그 전단을 한국 잠수함이 가상으로 격침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서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고서를 다시 읽으니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봤습니다. 장보고함이라는 잠수함. 그 재원, 그 성능, 그걸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사람을 봅니다. 그 잠수함 안에 있던 승조원들, 그들의 판단, 그들의 기술, 그들의 침착함. 수십 척의 함정이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숨 하나 내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그 사람들, 그게 진짜였습니다. 잠수함이 훌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잠수함을 움직인 사람들이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2004년 당시 미국 분석관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잠수함이 성능이 좋다고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해군의 운용 능력, 전술적 판단, 극한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일에 넣었을 겁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좋은 결과는 기억합니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훗날 반드시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걸까요? 1988년 참관국으로 처음 나타났던 작은 해군이 16년 만에 미 항공모함 전단을 가상 격침시켰습니다. 들키지도 않고서요. 이것이 단순한 훈련 성과였을까요? 아니면 미국에게 한국 해군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장보고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장보고함, 2004년의 그 사건, 분명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데이터를 봅니다. 하나의 사례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특출난 함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 상황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였습니다. 2010년 림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태평양 함대 참모로 훈련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가국 명단을 훑다가 눈에 걸리는 함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최초의 이지스함이었습니다. 이지스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즈우스의 방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는 의미죠.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수십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이 가장 오래 독점해온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체계를 한국이 달고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지스함을 보유하는 것과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를 사는 건 돈으로 됩니다. 하지만 그 배를 제대로 움직이는 건 훈련입니다. 시간입니다. 경험입니다. 한국이 과연 그 수준에 올라와 있을지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사격 훈련 날이었습니다. 각국 함정들이 순서대로 표적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가단 옆에 서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여러 나라가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함 차례가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가단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그냥 명중이 아니었습니다. 정확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국 장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잖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2004년 장보고함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었죠. 하지만 두 번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4년 잠수함, 2010년 이지스함, 전혀 다른 전력입니다. 전혀 다른 승조원들입니다. 전혀 다른 훈련 환경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세종대왕함을 바라봤습니다. 1988년이 떠올랐습니다. 참관국이었던 나라, 큐티 네이비, 옆에서 조용히 보고 배우던 신참. 그때의 한국과 지금 눈앞의 한국이 같은 나라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한국은 배우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배우러 오는 나라는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처음엔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실력을 보여주는 나라는 드뭅니다. 특히 미국의 안방에서, 미국 장교들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는 정말 드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력을 기억합니다. 짧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파일에 넣고, 기록하고, 언젠가 반드시 꺼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보고함, 세종대왕함, 36년의 기록,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실력을 증명해왔다는 것,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군함은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인상적인 함정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보유한 나라도 많습니다. 강한 해군을 가진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휘권까지였을까요? 함정을 잘 운용하는 것과 수십 개국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총을 잘 쏜다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저는 그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김민호 소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함장을 지냈습니다. 특수전전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기동전단장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기동함대의 초대 사령관이었습니다. 한 줄씩 읽으면서 손이 느려졌습니다. 초대 사령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참고할 교범도 부족합니다. 앞서간 사람도 없습니다. 맨 땅에서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군 조직에 몸담아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바로 2년 전 림팩입니다. 김민호 소장은 그 훈련에서 부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올해 사령관을 맡기 딱 2년 전이었죠.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부사령관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를 2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혀놓고 관찰했습니다. 판단력을 봤습니다. 위기 대응을 봤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봤습니다. 31개국 장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압박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사령관 자리를 맡겼습니다. 미국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믿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34년 동안 몸으로 배운 사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실적이 화려해도
미국은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습니다. 관찰합니다. 기록합니다. 검증합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만, 딱 그때만 책임을 맡깁니다. 김민호 소장은 그 과정을 전부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 부사령관, 그것은 우연한 보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보고, 2년 동안 검증하고, 2년 뒤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처음 브리핑실에서 그 이름을 봤을 때 떠올렸던 생각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배려, 외교적 제스처, 동맹 관리, 전부 틀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맡긴 것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의 지휘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권은 장보고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을 거쳤습니다. 36년의 기록을 통과했습니다. 2년의 마지막 검증을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김민호, 대한민국 해군 소장.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이 시점이었을까요? 왜 캐나다 발표 바로 다음 날이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보고함, 세종대왕함, 김민호 소장, 36년의 기록, 2년의 검증, 퍼즐은 전부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왜 선택받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었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왜 캐나다 발표 바로 다음 날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주만 항구를 걷기도 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전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독일을 이야기했습니다.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독일 티센크루프의 승리, 한국 한화오션의 탈락,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 도전은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는 분석, 그 기사들이 전 세계로 퍼지던 바로 그날 밤, 미국은 전혀 다른 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계 최대 해상훈련의 지휘봉이 한국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연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의도입니다. 발표 하나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밍 하나에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캐나다는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 두 문장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캐나다가 평가한 것은 잠수함 성능이었습니다. 재원이었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 이겼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가한 것은 달랐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36년 동안 태평양을 건너온 나라, 실패해도 다시 온 나라, 조용히 배우고 조용히 강해진 나라, 2004년 바다에서 사라졌다가 항모 전단을 가상 격침시킨 나라, 2010년 이지스함으로 압도적 정확도를 보여준 나라, 2년 전 부사령관 자리에서 마지막 검증을 통과한 나라, 그 나라를 미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전 베일리 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림팩 공식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파트너입니다. 김민호 소장의 리더십은 미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외교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을에 나오는 덕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군인의 언어는 다릅니다. 군인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식 석상에서, 특히 기록에 남는 발언에서 세계적 수준의 파트너, 미래의 모범 사례.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인정한다는 선언입니다. 34년을 군인으로 살아온 저는 그 무게를 압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브리핑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31개국 함정들이 한국 해군 소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봤을 때 품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배려라고 했습니다. 외교적 제스처라고 했습니다. 동맹 관리 차원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과였습니다. 36년 동안 쌓인 기록의 결과였습니다. 수십 번의 훈련, 수십 번의 검증, 수십 번의 도전,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만들어진 단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독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태평양을 한국에게 맡겼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훈련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진주만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태평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끝이 없었습니다. 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34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저도 그 앞에 서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 바다 위에서 지금 한국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척의 군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0여 대의 항공기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5척의 잠수함이 바다 밑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3.1개국, 3만 명이 넘는 병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민호 소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소장.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88년이 떠올랐습니다. 참관국으로 처음 나타났던 작은 해군, 누군가 큐티네이비라고 불렀던 그 나라. 말 그대로 배우러 온 신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참관국이 아닙니다. 참가국도 아닙니다. 지휘국입니다. 판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훌륭한 동맹국,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 정도였습니다. 미국 해군과 같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그 선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한참 아래의 한국이었습니다. 그 선이 지금 이 태평양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6년의 기록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04년 바다에서 사라진 장보고함,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모함 전단을 가상 격침시켰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세종대왕함의 압도적인 사격 정확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부사령관으로 모든 검증을 통과한 김민호 소장,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진주만에서 펼쳐지는 이 장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나라의 해군을 봤습니다. 34년 동안 태평양을 누볐습니다. 강한 해군도 봤습니다. 인상적인 함정도 봤습니다. 뛰어난 지휘관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안방에서 지휘봉을 내미는 장면, 세계 최대 해상훈련의 모든 권한을 동맹국에게 통째로 넘기는 장면, 그것도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영국도 일본도 호주도 아닌 38년 전 참관국으로 조용히 나타났던 그 나라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저를 괴롭혔던 그 질문들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왜 하필 미국의 안방 하와이였을까요? 왜 영국도 일본도 아니었을까요? 왜 캐나다 발표 바로 다음 날이었을까요? 이제 답을 압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선택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38년 동안 태평양을 건너며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증명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훈련하고 강해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왔습니다. 미국은 그 38년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분하다고 판단한 순간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진주만이었습니다.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미국 해군의 심장입니다. 미국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지휘봉을 건넸습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독일에 맡겼습니다. 성능을 샀습니다. 재원을 샀습니다.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그건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게 한 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함정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기는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오직 시간으로만 만들어집니다. 38년이라는 시간으로, 수십 번의 훈련으로,
수십 번의 도전으로, 수십 번의 증명으로 그것이 쌓여서 지금 이 장면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압니다. 38년 전 그들은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38년 후 그들은 지휘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와이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해군이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안방에서, 그것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것도 한국에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품격, 저는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